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교재에 보시면 오늘 할 차례는 139쪽이죠. 139쪽 비정상적 의사표시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냐면 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봤어요. 성립 요건.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뭐였냐면 세 가지가 있었죠. 당사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고,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건 불성립이지 무효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나 취소라는 것은 성립이 된 이후에 쓰는 말이고, 근데 성립 요건을 갖추면 성립은 된 거고 아직 효력이 유효한지는 다시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효력 요건. 그래서 첫 번째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그게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이때 능력은 세 가지였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위하면 무효가 되고,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그게 유효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확과 적사 이 네 가지를 갖추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103조까지 공부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춰야지만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한 거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확과 적사,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 빨간 줄 그어진 게 지금 7개인데 만약에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흠결이 생기면 그건 완전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바로 여기에요. 법률행위가 완전히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 의사표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건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비진의 표시, 두 번째는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제 조문 순서로 보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가 있는 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는데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팔아요. 사기 당해서 집을 팔 때 집을 판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기를 당해서 제가 집을 팔게 됐어요. 그럼 저는 집을 판다는 의사는 있는 거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요. 근데 집을 팔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이 사기로 인해서 왜곡당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불일치하는 것은 위에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잠깐 볼게요. 139쪽에 맨 밑에 107조 나오죠. 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에서 우리가 이제 법조문 읽을 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읽을 때는 1항, 2항 이렇게 읽어요. 1항, 2항. 그리고 1항에 보면 뭐뭐 한다,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는데, 보통 뭐뭐 한다까지를 그 조문의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나부터를 단서조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법조문 계속 읽게 될 텐데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나부터를 이제 단서조항 이렇게 이제 읽어요. 그러니까 107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서조항에서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장님한테 사직서를 냅니다. 근데 이 갑은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마음이 없는데 사장님한테 사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표를 왜 냈냐면 실제로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사직서를 내면 나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나를 붙잡고 월급도 올려주시고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아닌데 표시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사장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바로 수리해 줬어요. 자, 그러면 진위가 아닌 표시를 했을 때 이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게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표시되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아닌데 사표를 내서 얘가 또 머리 쓰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효력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그럼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요. 세 번째는 그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얘가 지금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죠. 알고 할 것. 만약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면 그건 착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내가 그거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라는 게 착오고 비진이와 통장호의 표시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효과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은 뭐냐면 유효예요.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단서 조항에서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알았다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 나 알 수도 있었는데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 몰랐는데 왜 몰랐냐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 수도 있었다는 건 몰랐지만 그 사람에게 부주의가 있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과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재 잠깐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0쪽을 보세요. 140쪽의 괄호 2번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요. 세 번째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돼.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 보시면 원칙은 유효. 근데 예외를 볼게요.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 무효가 된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용어를 좀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법조문 보면 우리 민법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알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악이고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지만 뭐가 있다고요? 과실. 그래서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게 바로 무효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가 되려면 몰랐어야죠. 선이고 그리고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선이 또는 무과실이겠어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겠어요? 유효가 되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이기만 하면 유효일까요? 과실도 없어야 될까요? 과실도 없어야죠. 그럼 선이 그리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는 뭐 법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근데 이 용어가 처음에는 좀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다 하나 써두시면 뭐라고 써두시면 되냐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지만 뭐가 있다고요?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효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를 볼 때 무효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고요. 유효가 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유효가 돼요. 그러면 누가 입증할 거냐? 입증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뭐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입증 주장하는 것은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까요?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밝혀내야 될까요? 소송에 갔어요. 소송에 들어갔는데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칙임을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외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이 예외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까요? 예외, 그렇죠? 다 똑같아요.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밝혀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유효주장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효주장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효주장자. 그렇죠? 이 표의자가 이 의뢰하는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무효, 예외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입증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가운데 보시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고요. 자, 그럼 한 장 앞에 다시 볼게요. 법조문 2항을 봅니다. 139쪽에 107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지금 139쪽의 맨 밑에 법조문 박스에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착오 사회강박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을 샀는데 만약에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권리자에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권리를 취득한다고 했고 만약에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걸 사례 문제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갑이 을한테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진이로 단순히 그냥 잠깐 환심을 살 목적으로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면 비진이로 증여했을 때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비진이로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이죠. 왜냐하면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칙이 유효죠, 유효. 유효니까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면 을이 실제로 갑이 증여할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면 갑이 소유자고 이 등기는 무효 등기인 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근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였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얘가 유효가 되려면 선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과실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이게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당사자 간의 문제는 그냥 법조문만 대입하면 돼요. 원칙은 유효니까 을 건데 만약에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이게 이제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을이 이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럼 이제 당사자를 넘어서서 누가 나온 거예요? 제3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제3자 병이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 자, 요건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을이요. 선이 무과실이었대요. 을이 선이 무과실. 병이 산 거예요. 자, 그럼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1번, 취득할 수 없다. 2번,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3번, 선일 때만 취득한다. 이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어떻다고요? 선이 무과실. 누가 소유자예요? 갑과 을 중에. 을이요. 자, 병이 샀어요. 그럼 병은 취득할 수 없을까요? 선악불문 취득일까요? 선일 때만 취득할까요? 선악불문이죠. 병은 선악불문 취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누가 소유자라고 했냐면 을이 소유자예요. 그럼 병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권리자. 그럼 무조건 취득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에요. 을이 악의 또는 과실. 그럼 이제 무효인 경우죠. 그럼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자, 1번 취득할 수 없다. 2번 선악불문 취득한다. 3번 선일 때 취득한다. 답은 병은 선일 때 취득한다. 자, 여기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무효면 얘는 무권리자예요. 그럼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병이 샀대요.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없죠.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 얘기한 게 권리자에게 사면 무조건 취득이고 무권리자에게서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이 등기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등기를 믿으면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얘가 왜 선의일 때 권리를 취득하느냐면 조금 전에 법조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얘는 선의인 경우에 갑이 무효를 가지고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법률의 규정 때문에 선의이면 권리를 취득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취득이에요. 두 번째, 무권리자에게서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을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규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법이 특별히 보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오늘 공부하는 비통착사, 우리가 총칙에서 민법 총칙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은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제3자가 모르고 샀을 때는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병이 무효였는데 알고 샀으면 보호를 해줘요?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안 해줘요. 누구일 때만 보호한다고요? 선의자일 때만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선의는 일반적으로 모두 추정돼요. 추정된다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오려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의는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악의 주장자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는 뭐가 추정된다, 안 된다 이런 말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소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증이에요. 입증. 입증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추정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소송에서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 봤더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으면 100% 을이 소유자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등기부에 어떤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얘는 100% 소유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위조 서류 등기한 거면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그 무효인 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을이 권리자라고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돼요.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네 둘 사이에 갑이 을에게 등기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소송 들어가면 을이 스스로 적법한 권리자라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가만히 있어도 권리자로 뭐가 되니까 추정력.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표시하지만 동산은 뭘로 표시하겠어요? 이게 동산이죠. 부동산 아닌 것들. 동산은 뭘로 표시하냐면 점유. 점유라는 건 제가 이렇게 사실상 지배하고 다니면 그걸 점유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되게 좋은 반지를 하나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엄청 좋아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보통이냐면 저 반지 되게 좋네. 쟤 저거 어디서 샀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끼고 있는 반지를 보고 야 저거 되게 좋네. 쟤 저거 어디서 훔쳤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꼭 산 걸까요? 훔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제가 권리자로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되면 자기가 스스로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추정돼요. 추정되면 일단 얘는 그걸 모르고 샀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병이 스스로 자기가 선이라고 밝혀야 돼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서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의 악의를 밝혀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요. 좀 전에 법조문 읽으셨는데 선이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대요. 그냥 선의자예요. 선의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게 보호되는 제3자는 전부 다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말씀드린 게 선의는 전부 추정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무과실은 필요 없다. 이건 다 공통적인 거예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이강박 전부 다 제3자는 선의일 때 보호되는데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필요 없다. 그럼 만약에 이 병이 선의였지만 과실이 있었어요. 선의였지만 과실이 있으면 보호돼야 안 돼?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러냐면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기만 하면 보호된다고요? 선의. 그러면 얘가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요. 보호돼야 안 돼? 보호되는 거예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비진이 표시예요. 그 내용이 교재 보시면 141조까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의의 개념을 좀 보실 게 있는데 140쪽에요. 괄호 1번에 의의가 나오죠. 맨 위에. 거기 셋째 줄 마지막에 보세요. 괄호 1번 의의 셋째 줄 마지막에 비진의 표시에서 진이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원하느냐 바라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러면 바라지는 않았어도 그걸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비진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진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할 생각이 있을 때 진이다.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내놓으라고 강박을 해요.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재산을 증여합니다. 그럼 제가 재산을 증여한 건 진이일까요? 비진일까요?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거는 비진이의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지만 증여할 때 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 내놔 이래가지고 저한테 재산을 주기 싫었는데 줬어요. 줄 때 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진이죠. 아까 우리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둘 생각이 없잖아요. 없는데 사직서를 냈다면 이건 비진이 표시가 돼요. 근데 실제로 그만둘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네 라고 사직서를 냈다면 그건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그건 진이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 판례에 하면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대요. 진일까요, 비진일까요? 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례요. 제가 회사원인데 회사 감사실에서 저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만둘래? 잘릴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나마 선택권을 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가 스스로 그만둘게 라고 하면 퇴직 처리해주고 퇴직금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나 그만 못 둬 라고 버티다가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해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퇴직금은커녕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두기 싫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사직서를 내는 게 최선이에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라는 거예요.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구별되셨죠? 진이, 비진이가 나중 되면 헷갈리니까 처음에 잘 봐두시고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내라고 해요. 왜요, 사장님? 그랬더니 아예 걱정하지 말고 사직서 내면 퇴직금 변칙 처리 좀 하고 재입사 형식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걱정 말고 사직서 내 이랬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사장님이 사직서를 그냥 수리해버리고 재입사도 안 시켜줘요. 그럼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낸 건 진이일까요? 비진일까요? 사직할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그건 비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냐 없냐를 봐야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점 받으시고. 이해되셨어요? 표정이 한결 같으셔서 이해된 걸로 믿고. 공부는 진짜 하기 싫었고요. 책은 냄새도 맡기 싫었는데 집에서 자격증을 따오라고 등을 떠밀어 가지고 데스크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강 등록을 했어요. 자, 이 수강 등록은 진이일까요? 비진일까요? 진이에요. 공부를 하고 싶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등록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느냐 그것만 봐야지 원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이와 비진이 개념이고. 자, 107조는 이제 그 정도고요. 오른쪽에 108조를 볼게요. 통정호의 표시입니다.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자, 통정호의 표시 무효라고 되어 있고 2항.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공통 규정이에요. 누구를 보호한다고 되냐면 제3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갑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이 갑은 건물도 있으면서 A에게 돈을 갚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입장이면 건물도 있는 애가 돈을 안 갚아요. 이 건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죠? 채권자니까. 근데 이 갑은 돈 갚기는 싫은데 강제경매 당하긴 더 싫은 거야. 그래서 친구랑 짜고 재산을 빼돌립니다. 야, 네가 이거 산 것처럼 하자라고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짜로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친구랑 짜고 돈 안 갚으려고 재산 빼돌린 거야. 진짜 매매가 아니라 허위 매매라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근데 비진이와 다른 점은 갑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랑 짜고 한 거예요?
을과 짜고 한 거야. 을과 짜고 허위의 의사를 표시하면 우리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정허위 표시의 요건은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세 번째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역시 알면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1, 2, 3번은 비진이 표시랑 요건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하나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건을 갖추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한 거죠. 그럼 비진이 표시는 통정허위 표시와 다른 점은 얘는 단독으로 허위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아닌데 사직서를 낸 건 사장님하고 짜고 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한 거잖아요.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무효로 하겠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자, 그럼 누가 소유자겠어요? 갑이 허위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누가 소유자겠어요?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있죠. 왜냐면 이건 뭐니까? 무효니까죠. 허위로 한 거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요 가장매매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매매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무효의 경우에는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거는 제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한 건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지나면. 부당이득.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서로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첩기약 예를 하면서 봤죠. 그게 뭐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반사회적 원인으로 준 건 돌려받을 수 없다. 그걸 우리가 746조에 불법 원인급여라고 했는데 근데 가장매매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니니까 746조인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사례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가장매매로 무효인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왔어요. OX예요. 틀렸죠. 당연히 예권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반사회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좀 전까지 한 거에 비추어 볼 때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일까요?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일까요? 자, 지금 가장매매가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자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일까요? 없는 게 원칙일까요?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 그럼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그걸 모르고 샀다면 선이었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가 선일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병이 을의 무효 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아까 108조 2항 다시 볼게요. 141쪽에 108조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만약에 2항 규정이 없으면 병은 선의일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비통착사 107, 108, 109, 110조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고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병이 선의인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무효 등기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OX예요. 다시. 자, 이 병이 선이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병이 선의인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무효 등기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무효 등기를 믿어도 신뢰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얘가 보호되는 이유는 무효 등기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제3자가 선일 때 보호한다는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지 얘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취득이에요.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무권리자에게 샀어도 권리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을 때? 법률 규정. 법률이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선이라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거고, 그러면 이때 이 병이 선이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만약에 얘가 악이자라고 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왜냐하면 이 선의는 전부 다 뭐라고요?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은 갑이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이 선의이긴 한데 부주의했대요. 과실이. 몰랐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도 있었대요. 이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라고 했죠. 보호돼요.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뭐는 필요 없다고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3자는 전부 다 선이면 되고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된다. 자, 그 141쪽에 요건 나오죠. 맨 밑에 1번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맨 밑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한 장 넘겨보시면 3번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 것. 자, 여기까지는 비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상대방과 뭐래? 통정, 합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보면 허위 표시를 왜 했느냐?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나 동기는 의사 표시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왜 했는지는 묻지 않고, 그래서 효과를 보면 1번에 무효라고 되어 있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아직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이죠. 보호한다라고 했고, 근데 그 끝에서 둘째 줄에 다만 이런 말, 다만 허위 표시 이전의 법률 관계를 맺은 자나 포괄 승계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뭐 앞의 내용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은 제3자로서 보호되는데 얘는 당연히 허위 표시를 보고 이거를 믿고서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니까 허위 표시 이전의 법률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제3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보고 거기에 터잡아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예를 들어 A는 갑의 채권자예요. 그러면 요 가장매매 시에 A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에요? 종전의 채권자예요? 종전의 채권자니까 얘는 보호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되는 사람은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근데 여기에 승계 중에 포괄승계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가 있어요. 요걸 이제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된다는 건 말 그대로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넘어간다. 이게 이전적 승계인데요. 특정 승계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게 와장창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만 넘어가냐면 특정된 것만 넘어가요. 특정된 것만. 근데 포괄승계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가 와장창 포괄적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걸 포괄승계라고 불러요. 이 개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특정승계는 갑이 가지고 있던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거고 포괄승계는 와장창 넘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X라는 건물을 매매합니다. 그럼 X라는 건물을 매매하면 X 건물의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겠죠? 권리가 어떻게 돼요? 이전돼요. 그러면 이 승계는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갑이 가지고 있던 게 와장창 다 넘어가요? 특정된 것만 넘어가요? 특정된 것만. 이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특정 승계. 그럼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해요. 을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은 특정된 것만 넘어갈까요? 다 넘어갈까요? 다.
권리 의무가 와장창 모두 넘어가요. 이런 승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괄 승계. 그래서 매매 이런 것들 특정 승계고 상속 이런 건 포괄 승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환 계약을 했어요.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했다. 교환 계약은 무슨 승계일까요? 당연히 딱 찍어진 것만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건 특정 승계. 그럼 포괄 승계는 상속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포괄 유증이 있어요. 포괄 유증 그리고 회사의 합병, 법인의 합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용어 들어두세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불러요. 자, 유증이라는 건 뭐냐면 갑이 을한테 갑이 뭐라고 했냐면 을에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갑이 내가 사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A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언제 준다고요? 죽으면. 그게 뭐예요? 유증이에요. 사망하면 증여하겠다는 거죠. 유증. 근데 이 유증도 특정 유증이 있을 수 있고 포괄 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망하면 A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대요. 이거 특정 유증이에요? 포괄 유증이에요? 특정 유증이에요. 근데 갑이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또는 절반을 주겠다라고 불특정적으로 유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괄 유증. 이건 특정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계고요.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하면 그 A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B 회사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승계냐면 포괄 승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좀 볼게요. 을이 병한테 팔았다면 이거 무슨 승계한 거예요? 특정 승계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을이 사망을 했어요. 을이 사망을 해서 병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무슨 승계냐면 포괄 승계. 그러면 을의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병에게 넘어가는 게 상속, 포괄 승계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을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까요? 을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야 친구야 내 상황이 이래서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좀 해두자라고 등기를 넘겼어요. 무효입니다. 짜고 했으니까. 근데 병이 을이 그 후에 사망을 했는데 병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아버지 건 줄 알았대요. 선의였대요. 얘는 선의의 제3자로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얘는 누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을과 같은 사람이니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닌 사람은 당사자랑 누구를 제외해야 돼요? 포괄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이해 좀 되셨어요?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일주일도 넘었고 이제 오늘 이제 전 과목 다 들어갔죠? 이번 주부터 쭉 전 과목 아마 다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늘 공부하시는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거를 그 1년 정도 반복해가지고 뭐 70점, 80점 이렇게 점수 받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법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한 법과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다니는 친구들, 법과대학 3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우리 기출 문제 주고 풀어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걔들은 무조건 꽈락이에요. 40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마침 이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분의 자제분이 또 법과대학 3학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수업 듣고 기출문제 들고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풀어봐라 이렇게 풀어봤는데 역시 꽈락이 나오더래요. 네, 괜히 저 때문에 그 집 아들 혼났다는데.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전문적으로 객관식 공부를 하지 않는 한, 문제풀이 공부하지 않는 한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랑 다르다. 논술형 문제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학교 가면
뭐 법과대학 가면 논술형 시험 많이 봐요. 중간고사면 다 논술형이니까 무엇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논술형 시험하고 객관식 시험하고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객관식이 훨씬 어려워요. 논술형은요. 논하시오 이러면 논하면 돼요. 목차, 뭐 의, 요건, 효과, 예외 잡아가지고 대충 쓰면 대충 쓰면 점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역시 대충 나오는 거예요. 점수는. 근데 객관식은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5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찍어내지 않으면 그냥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관식이 오히려 더 용이하고요. 객관식의 경우에는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득점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양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얼마의 공부할 양이라고 했냐면 2년의 공부할 양이에요. 2년의 공부할 양을 우리가 지금 얼마에 끝낼 거예요? 2개월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이거 모르는 거구나.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게 1순환, 2순환, 3순환 되면서 처음에는 몰라서 짜증났지만 이게 이제 여름 되고 이러면 지겨워요. 1순환, 2순환 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물론 1순환 할 때, 2순환 할 때, 3순환 할 때 같은 책을 보더라도 보는 느낌은 달라져요. 보통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서 짜증만 났는데 이게 조금 가다 보면 조금씩 재밌어져요. 진짜예요. 이게 민법은 그 시빌로라고 하죠. 시민들 간의 관계를 다룬 법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앞뒤가 아구가 딱딱 들어맞고 굉장히 좀 논리적이에요. 공법 수업 해보셨나요? 공법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법이라는 것은 정책이 바뀌면 그때에 맞춰서 계속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의 일관성을 띌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민법은 쭉 한번 공부를 하다 보면 순환적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고 나중 되면 재밌어져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민법은 대충 맞추 시험 보면 점수 거의 빵점 나온다고. 오히려 한 줄로 찍는 게 더 많이 나와요. 민법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재밌어지고요. 이게 득점도 잘 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안 믿는 표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기출 문제 나오죠? 밑에. 볼게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자, 여기까지 누가 소유자죠? 갑이 허위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대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해 주었다. 이제 누가 소유자죠? 왜 병이 소유자예요? 어떤 것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했죠. 자, 그럼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갑과 을의 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2항.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누가 보호되니까? 제3자 병이. 그러면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맞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선의는 추정되니까. 그럼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정호의 표시는 전형적으로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도 푸니까 또 풀만 하시잖아요. 예. 이런 문제를 시험 때까지 수도 없이 보시게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괜히 온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만 더 보고 좀 쉴게요. 그럼 얘가 선의의 병이에요. 선의의 병. 허위 표시인 걸 모르고 샀어요. 병이 정한테 팝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웬 제이야 이러시는데 갑, 을, 병, 정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병은 다 알고 있었대. 보호돼야 안 돼.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선의의 병인데
정은 다 알고 샀대요. 얘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그럼 얘는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이 민법 계속 적용돼요. 권리자에게 사면 무조건 취득. 무권리자에게 샀으면 취득 못 하는데 뭐가 있으면 취득해요? 법률 규정,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 좀 쉬었다가 차고 보죠.